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론 펜달의 너의 인생을 걸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새우에서 고래가 되다. 1783년 국왕 조지 3세가 피트를 곧 수상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을 접한 윌버포스의 가슴은 뛰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피트는 수상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윌버포스는 그동안 정치 초년병으로서 개인적인 야망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헐이라는 도시를 대변하는 업무에 열중하면서 동시에 피트를 도와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타고난 달변가인 윌버포스의 재치 있는 웅변과 전략은 피트가 수상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784년 3월 21일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요크셔의 집회 장소로 가고 있는 윌버포스는 지금 참석하려는 집회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피터 같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윌버포스는 그 집회가 요크셔 협의회 주최로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요크셔 협의회는 이번에 의회 개혁에 앞장선 단체로 개혁파인 수상 윌리엄 피트를 지지할 사람들을 의회로 보내기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기 위한 선거 유세를 연 것이었다. 요크셔 협의회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요크셔의 두 의석 모두 피트파 의원이 차지하기를 바랬다. 요크셔는 하원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는 의석으로 윌버포스가 의원으로 있는 헐보다 20배나 큰 2만 명의 선거인이 있는 지역이었다. 윌버포스는 이 집회에서 피트를 지지하는 지원 연설자로 초청을 받고 가는 길이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셰필드, 리드, 할리팍스, 브래드포드 등의 요크셔 지역에서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도 했으나 아직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급이 실세를 가지고 있었고 귀족 정치를 하는 상류 특권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부호인 상인계급은 아직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헐에서는 부유한 자본가의 아들인 윌버포스가 큰 대우를 받았지만 요크셔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윌버포스는 잠시 자신이 요크셔에서 출마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고는 이내 머리를 저었다. 헐 같은 작은 항구 출신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 요크셔 같은 큰 선거구에 출마한다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자들은 20년간 의원직에 있었던 쟁쟁한 현직 의원들이 아닌가. 윌버포스가 요크셔에서 당선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어서 오십시오, 윌버포스 씨. 요크셔에 도착하자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윌버포스를 안내하기로 되어 있는 윌리엄 메이슨이 윌버포스를 반갑게 맞았다. 예, 반갑습니다. 내일 있을 선거 유세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크셔 협의회 회장은 크리스토프 와이빌인데 내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의 주요 안건은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는 청원서를 국왕에게 올리는 일에 대해 청중들에게 잘 설명해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새로운 후보자는 기존 세력의 지지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상인 피트와 손을 맞잡고 의회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메이슨 씨, 여기 날씨가 별로 안 좋으네요. 내일 집회에 많은 관중이 몰릴까요? 이 날씨대로라면 몇 명 안 모일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마차들이 줄지어서 동네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벌써 여관이란 여관은 전부 10,000원이에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부자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주요 정치 안건에 참여하여 적들과 동지들의 말싸움을 구경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거든요. 정치적 사활이 걸려있는 집회니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적어도 수천 명은 넘을 거예요. 메이슨의 예상은 적중했다. 차가운 바람과 비를 동반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목요일에 선거 유세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4,000명이나 되었다. 오전 중반부터 시작된 연설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연단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덮개가 있었으나 관중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연사들은 수상인 피트의 개혁안에 동조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윌버포스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다. 내노라 하는 연사들이 연설을 한 후에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이미 다른 연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연단에 오르자마자 군중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드디어 윌버포스의 차례가 왔다. 요크셔 협의회 회장인 와이빌은 연단으로 올라가는 윌버포스에게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날씨도 추워서 군중들이 지친 상태이니 간단 명료하고 전곡을 찌르는 몇 마디만 하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윌버포스 의원의 연설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으며 경청했고 크게 환호하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의 빼어난 표현력,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유창함은 실로 대단했다.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새우 같은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갈수록 그건 새우가 아니라 고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윌버포스의 연설에 각 신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윌버포스의 연설이 아무리 명연설이었다 하더라도 윌버포스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이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윌버포스를 정치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 윌버포스가 막 연설을 마치려 할 때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윌버포스는 이제 사람들이 그만 자리를 뜨려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국왕의 사신이 런던에서 급히 말을 몰고 온 것이었다. 윌버포스는 즉시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건네받아 읽어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이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즉흥 연설의 귀재인 윌버포스는 곧바로 재치를 발휘했다. 지금 우리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국왕 폐하께 올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어제로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피트 수상을 지지할 사람만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 사이에서 윌버포스를 의원으로 선출하자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놀랍게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의 의원이었던 윌버포스가 군중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음 날 피트 진영에서는 윌버포스를 공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윌버포스의 인기가 상대 후보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을 알고 상대 후보 진영이 선거를 포기하는 바람에 윌버포스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요크셔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일궈냈다. 의회의 승리를 거둔 윌버포스는 그날의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일찍 일어나 선술집에서 아침을 먹고 까부는 말을 타고 성으로 가서 의원으로 선출되고 사람들이 나를 목말 태워 돌아다녔으며 요크셔의 선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영국의 작은 시골에서 하루아침에 영국 최대 의석으로 도약한 윌버포스는 이제 의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적극적인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니 말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윌버포스가 친구 맥콜리에게 한 말이다. 4장 새롭게 시작하라. 밀러 선생님, 프랑스로의 여행에 동행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1784년 10월 윌버포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리비에라 해안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와 누이 셀리 그리고 2명의 사촌 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눈코 새 없이 바쁜 의정 활동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누이 셀리의 요양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누이를 위로하기 위해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길고 지루한 길을 여자들 틈에 끼어서 가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 왔다. 그 숨통을 터줄 남자친구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찮게 아이작 밀러 교수를 만난 것이다. 여행에 동행해 달라는 윌버포스의 제의를 밀러 교수는 기쁘게 받아주었다. 윌버포스, 내가 자네처럼 청명한 사람과 영국의 캠브리지를 벗어나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는 일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자네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다네. 밀러 교수는 헐 학교의 교장이셨던 조지프 밀러의 동생으로 헐과 캠브리지에서 윌버포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었다. 수학 이외에도 밀러 교수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윌버포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윌버포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밀러 교수가 감리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밀러 교수와의 여행은 윌버포스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 동안 밀러 교수와 윌버포스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성경 말씀에 관해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휴양지에 도착한 몇 주 후 윌버포스는 피트 수상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의회를 개혁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하니 곧 영국으로 귀국해 달라는 전갈이었다. 어머니와 누이들을 남겨놓고 윌버포스와 밀러 교수는 먼저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가서
어머니와 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프랑스를 떠나기 전 짐을 꾸리는 윌버포스의 눈에 사촌이 가지고 있던 필립 도드리지의 인간 영혼에 있어 종교의 부흥과 진보라는 책이 들어왔다. 필립 도드리지는 수세기 전에 활동한 신학자로 조지 위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신앙의 거장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윌버포스와 밀러 교수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여행 내내 그 책을 함께 읽으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도드리지의 주장은 그 당시 캠브리지에서 유행하던 신학과는 동떨어진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잘 요약했으며 특히 복음의 핵심을 잘 찌른 책이라고 윌버포스는 생각했다. 교수님, 솔직히 도드리지의 책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윌버포스, 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 말이야. 자넨 내가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네. 그렇지만 나는 믿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계시해 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네. 왜냐하면 나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그것은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어머니와 누이들을 데리러 갈 때 동행하기로 약속하고 밀러 교수와 윌버포스는 헤어졌다. 요크셔에서 극적으로 하원 의석을 얻은 것과는 달리 윌버포스의 종교적 회심은 전혀 극적이지 않았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것과 같은 극적인 체험도 없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같은 것도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윌버포스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 그렇게 고백했다. 영국에 도착한 윌버포스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피트와 함께 의회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그것이 과연 통과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개혁안은 25개의 소위 썩은 선거구를 없애는 것이었는데 썩은 선거구의 덕을 보았던 의원들에게는 분명 기분 나쁜 법안이었다. 더군다나 개혁안을 만든 피트 자신이 캠브리지에서 낙선한 후 부패한 선거구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밀러와의 만남 이후 윌버포스의 삶은 이전과 달리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즐기던 노래, 술, 파티, 친구들과의 담소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윌리엄, 도대체 여행 동안 밀러 교수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가 이러는 거니?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윌버포스의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밀러 교수님과는 성경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고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오 윌리엄, 너는 영국 의회에서 큰 일을 할 인물이다. 감리교도와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는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감리교도들은 극장, 오페라, 무도회 같은 곳에는 가지도 않고
자신들만 거룩한 척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며 영성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윌리엄, 제발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네가 영국 국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따른다면 너는 정치인으로서 네 꿈을 펼 수가 없단다. 너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종교는 자유니까 제가 확신하는 대로 믿도록 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의회에서도 저의 종교적인 확신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국 국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윌버포스의 결심은 확고했고 어머니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윌버포스의 내면에서 일어난 잔잔한 변화들은 점차 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매일 묵상 노트를 기록하게 되었다. 물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의 변화에 대해 윌버포스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죄의식에 빠지게 되었다. 풍족한 생활에 대해 전혀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과거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나의 많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쳐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한심한 건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몰라서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사실이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질책과 자책으로 나는 몇 달 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나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괴로웠다. 이렇듯 치열한 영적 참회는 윌버포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미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굳어져 있는 성인이 이전에 세웠던 모든 삶의 목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 길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새로운 믿음의 기반과 바른 삶의 목표를 넣어주고 계셨다. 2부 인생을 걸 사명 발견 5장 신앙과 직업 사이에서 갈등하다. 1785년 하반기에 윌버포스가 고민하며 갈등했던 문제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종종 이미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습관들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윌버포스 역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쾌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친구나 직업 역시 거듭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윌버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를 친구인 수상 윌리엄 피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며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최근에 일어난 마음의 갈등, 정치적 활동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타락한 정치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주님, 제 인생은 비참하고 가련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입니다. 주님은 어떤 영원한 사랑을 가지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저 자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까봐 두려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길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저를 괴롭힙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육적인 마음을 허락하셨는지요. 제 마음이 지금 참혹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를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제가 아닌지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큰 은혜를 주신 분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다니.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온 나라가 주님을 박해하는 이때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일기장을 덮으며 윌버포스는 당장 수상 피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피트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피트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졌다. 피트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동안 윌버포스의 마음은 차라리 담담하고 평안했다. 만약 정치가로서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적었다. 그리고 정치계를 떠나든 떠나지 않든 상관없이 대학 시절부터 몸에 배인 흥청거리는 사교 생활은 완전히 버리겠다고도 적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회에서도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벗어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동지라 할지라도 지지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혔다. 그럼에도 친구로서 피트와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종교적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좋은 사이로 지내자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피트 수상으로부터 즉시 답장이 왔다. 나는 자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확신을 가볍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네. 그러나 자네의 그 탁월한 재능과 능력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개인적인 종교적 확신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네. 물론 기독교인들이 세속의 복잡함을 떠나 깊은 명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은 나도 좋게 생각하네. 그러나 기독교는 원리뿐만 아니라 현실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닌가. 피트는 신앙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을 포기하려는 윌버포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종교적 확신이 다르다고 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네의 종교적인 확신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걸세.
물론 크고 작은 문제에서 나와 자네의 생각이 다르고 의회 활동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자네를 향한 나의 우정은 마음 깊이 새겨져 있으므로 결코 변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네. 사실 피트도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겼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영국 국교회의 정회원이었다. 솔직히 세상에서의 지위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윌버포스의 용기에 내심 피트는 감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데 경건 생활에 힘쓴다는 이유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윌버포스답지 않다고 여기고 뭔가 윌버포스의 재능과 열정을 불태울 만한 정치적인 대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윌버포스를 설득했다. 수도원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편이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피터의 끈질긴 설득에 윌버포스의 생각이 점차 바뀌어 갔다. 피터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공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피트가 경건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존중하면서 의회 활동을 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작곡한 존 뉴턴 목사의 집 앞을 지나며 윌버포스는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렀다. 가사가 어쩌면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잘 대변하고 있는지 영적 장님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의 희열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느꼈다. 존 뉴턴 목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의 집 앞까지 오기는 했지만 막상 들어가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원 의원이 하층민을 위해 목회하는 당시 귀족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감리교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아직 감리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귀족들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그들을 비웃음과 조롱조로 그렇게 불렀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온 윌버포스는 존 뉴턴 목사에게 편지를 띄웠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단둘이 만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만나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다. 다시 존 뉴턴을 만나러 가는 윌버포스의 마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다. 문둥병만 낫는다면 몸을 7번 씻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요단강인가 화가 났다. 구정물보다 더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몸은 깨끗해 되었다. 존 뉴턴 목사의 집으로 향하는 윌버포스의 마음 안에는 혹 정치가라는 직업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왜냐하면 존 뉴턴 목사 자신이 회심한 후 노예에 선 선장이었던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뜻밖에도 윌버포스를 반갑게 맞은 존 뉴턴 목사는 따뜻한 격려로 조언을 시작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의회를 떠나든 의회에 남아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6장 무엇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인가? 1785년이 윌버포스의 인생에서 회심과 결단의 해였다면 1786년은 갈등과 준비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존 뉴턴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를 선택했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 나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회심 후 한순간도 윌버포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다. 유명세를 타는 정치인으로서 각종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요크셔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선거구를 자주 돌아보며 경마대회, 무도회, 만찬 등에 참석하여 푸짐한 식사에 두세 병의 포도주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전과 달리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자신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기로 했다. 가식적인 행동보다는 믿음에 따라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윌버포스는 방탕하게 허송세월한 학창시절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을 역사, 경제, 문학, 철학, 과학 등 다방면에 걸친 독서에 투자했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을 낭비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던 것이다. 책 읽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면 만나지 않고 몽테스키에 아담 스미스, 블랙스톤, 로크, 포프, 존슨 등 당대 거장들의 사상에 심취했다. 윌버포스의 이 자기 훈련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윌버포스의 변한 모습을 두고 헨리 손턴은 새 사람이 된 윌버포스라고 표현했다. 박학다식한 지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태도, 경건한 생활, 바른 생각으로 정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독서와 자기계발에 집중하던 윌버포스에게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고 싶은 목표가 어렴풋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786년이었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 전에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몰랐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명분을 위해 일생을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마침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윌버포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예 무역의 폐지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서 싹 터올랐다. 유럽에서 노예 선적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441년 포르투갈에 의해서였다. 그 50년간 노예는 오직 포르투갈로만 수송되었으며 숫자도 많지 않았다.
1503년에 포르투갈은 노예들을 미국으로 수송했고 곧이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직송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영국 사람들은 노예 무역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에 초창기에는 노예 무역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영국이 카리브해와 북미의 식민지를 얻게 되면서 집단 농장의 노동력을 충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무역업자들은 삼각무역이 주는 이득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했다. 영국, 서아프리카, 서인도 제도로 연결되는 삼각형의 항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노예를 수송하는 데서 벌어들이는 운송료, 미국의 노예를 팔아서 챙기는 수익금,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보석을 유럽으로 싣고 오는 데서 얻는 소득, 이 세 가지가 삼각무역이 주는 이득이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얻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예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효자 사업이 되었고 1631년부터 국왕의 칙허와 의회의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합법화되었다. 이후 영국은 15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수송하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 무역국이라는 명성을 누렸다. 윌버포스가 전개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노예 무역과 관련된 상인이나 선주, 농장주들은 떼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농장주들과 상인들은 선거구를 사서 직접 하원 의원이 되거나 자신들이 매수한 사람을 의회로 보내면서 정치판도 썩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미 1772년에 노예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다. 그랜빌 샤프라는 한 관청의 서기가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영국에 살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켜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대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위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국의 노예 무역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노예 무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고 노예제도도 폐지되지 않았다. 상인, 재벌, 넬슨 제독과 같은 식민지의 기득 세력, 왕족, 귀족들로 이루어진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노예무역의 폐지라는 대의 명분은 단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윌버포스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갈망으로 고민할 때 노예 해방론자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786년 중반까지 윌버포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피부 색깔이 어떻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윌버포스는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보면서 그들을 위해 남은 삶을 바쳐야겠다는 열정에 불타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한 만남 중에서 윌버포스의 회심에 불을 붙인 사건은 찰스 경과의 만남이었다. 찰스 민스턴 경은 미국 독립전쟁 때 해군 대령을 지낸 사람으로 해군의 감사관이다. 미들턴 경 역시 하원 의원이었으며
윌버포스가 복음주의로 회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미들턴 경과 그의 아내 마가렛은 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며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미들턴 경이 노예 무역 폐지에 뛰어들게 된 것은 1759년 프랑스 군함이 노획한 영국의 노예 무역선을 영국이 다시 탈환하면서 노예 무역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배에 승선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노예 무역선 안에서 역병으로 죽어가는 노예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쇼크를 받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때의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이후 미들턴 경은 백인들이 노예를 학대하는 한 흑인 노예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르짖던 램지 목사를 도와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해 일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로서 램지는 흑인 노예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 백인들이 더 야만인이라며 노예 무역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였다. 윌버포스가 이들 노예 해방론자들과 어울리게 된 것은 1784년 미들턴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를 알게 되고 그 후로 그의 집을 빈번히 드나들게 되면서부터였다. 1786년 가을 윌버포스와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들턴 경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중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대화의 주제는 누군가가 노예 무역의 문제를 하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누가 그 선봉에 설 것인가였다. 이 문제는 하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인한 노예 무역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적격입니다. 미들턴 경이 윌버포스를 추천했다.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선거구 출신에다 피트 수상의 절친한 친구에 탁월한 웅변력, 윌버포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노예제도 폐지는 기독교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윌버포스가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일생을 걸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만장일치로 윌버포스가 추천되었고 윌버포스도 기쁘게 그 일을 맡겠다고 수락했다. 물론 아직은 의회에서 위치나 리더십 면에서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강한 사명감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보기로 결정했다. 1787년 이들은 노예무역 폐지위원회를 결성하고 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윌버포스는 노예무역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을 읽으면서 노예들의 실상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무역을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윌버포스는 분노를 토했다. 윌버포스와 노예무역 폐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전략은 처음부터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무역의 폐지를 우선 목표로 삼고 점차 노예 해방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사실 노예 해방론자들은 단번에 노예무역을 포함한 모든 노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노예무역의 폐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한 가지 문제로 20년 동안 싸운 뒤에 또다시 비슷한 안건으로 25년을 더 투쟁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열띤 논쟁 끝에 지금 당장은 전면적인 노예 해방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공격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무식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지혜롭게 하나씩 무너뜨려서 성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려면 사유재산권, 특히 식민지에서의 개인 소유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 무역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예 무역의 폐지를 안건으로 제시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자행된 악행들, 노예 무역의 실상, 노예제도 자체의 사악함을 알리는 것이 목표로 정해졌다. 감사합니다.